안녕하세요. 정승채입니다. 너무 타이틀이 커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아는 내용만 좀 설명해 드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금융시장 쪽에 대한 이해가 주로 핀테크 쪽, 그 다음에 아니면 전자금융 쪽은 상당히 오래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저는 이제 2016년도에 그 블록체인 팩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벌써 한 6년 전에 일본의 자다라는 데가 있는데, 재팬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에셋이라는 그 일본 최초의 블록체인 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디지털 자산 협회라는 주로 공부하는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개발자들이 이태원 비트코인 센터 같은 데를 모여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런 메인넷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확장해서 향후 핀테크 서비스에 적용 가능할까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을 해본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신한카드에 제안을 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만들면 당신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보다 한 100분의 1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블록체인 팩토리하고 페이멘트하고 신한카드가 같이 이 서비스를 8개월에 거쳐서 만들었는데 2018년 3월에 테스트 다 끝나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금융위가 워낙 강력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이제 싫은 소리를 하니까 발표도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어요. 사용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좀 희망찬 한 해를 보냈었는데 갑자기 금융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부정적 의견 때문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프레스키트도 못 만들게. 그래서 이제 그냥 묻혀서 여기까지 왔죠. 특허만 났어요. 세계 특허. 아마 신용카드 네트워크에 관련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2018년도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회사들이 스타트업을 모아서 협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기벤처부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만든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중앙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본 한 2년 반 정도의 경험이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KB금융의 NFT 파일럿 프로젝트를 저희가 협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협회도 운영하지만 현장에서 경험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자, 모두들 이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대치가 많은데, 과연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 가상자산 사업, 산업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좋아질까 하는 이런 의문이 하나 있어요. 다들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일찍 제도가 도입된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제 마운트 콕스가 파산을 했어요. 당시에 약 4.7억 달러 정도의 이제 패킹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일본 금융청이 이제 가상통화법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금 결제에 대한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단 임시 넣자. 그래서 지금 결제 수단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정하고 공포하고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급하게 임시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의 제도적 특징은 거래소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자본금 규정. 그리고 그 전에는 거래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었는데 일단 등록을 해 가지고 한 25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무 코인이나 거래할 수 없다. 금융청이 인정한 코인만 취급해라. 파이트 리스트 도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파이트 리스트 도입은 누가 어떻게 하냐면 협회가 스스로 모여가지고 아까 말한 자다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코인이 괜찮습니다라고 금융청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논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이런 형태의 아주 관주도의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도를 다 만들어 놓는데, 자, 그렇다 피해자의 그 피해가 더 이상 없냐? 사고 또 났어. 2018년 1월 달에. 뭐 약간 좀 일본 최대 거래소인데,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 엄청난 돈입니다. 약 6억 달러가 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금융청에 모든 거래소를 좀 조사 좀 하자. 이거 큰일 났다. 점검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7개 거래소는 너무 엉성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업무 개선 명령을 이제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업무 개선을 했다고 신고했던 자이프에서 8월 달에 또 털렸어. 계속 털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를 어떻게 바뀌냐면, 야, 이거 가만둬서 와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가만두니까 이거 점점 여론이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 금융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9년도에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한 것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가상통화라는 원래 이름이었는데 이걸 그냥 암호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싹 이름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규제의 강도가 조금 더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일찍 제도가 도입된 일본의 현실은 어떠냐면 자유롭게 시장을 놔두자라는 자유방임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규제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규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우리가 자다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일본 사람 이름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의 그 발명자를 보니까 일본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그쪽에 그 일본 금융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야, 이거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일본 민족에게 준 큰 축복이다.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을 한번 석권해보자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 민족적 그 자부심 같은 게 밑에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그냥 2, 3년 만에 붕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상 통화라는 명칭으로 이제 하다가 암호자산 변경하면서 투자자의 자산을 신탁사에 보관하는 의무가 생겼고 또한 이런 부정적 의견 때문에 한국 정부는 벌써 2017년 말부터 일본 같은 보다 더 빨리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법에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금융상품이라면 규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뭐 부정한 수단을 활용하거나 부정행위를 금지하자, 시세 조정, 불법 뭐 이런 이제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난 몇 년간의 결과가 보니까 일본 가상자산 시장은 사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일본과 한국은 거래량이 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현물 거래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면 그냥 마진 거래라고 해서 단타로 하는 트레이딩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 시장보다 죽어버린 이런 시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거래 축소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엄청 많이 때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한 작년만 해도 한국 정부에서 이거를 작년 초만 해도 똑같은 식으로 막 하고 있었죠. 세금은 어느 정도냐면 너 이런 거 거래하지 마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은 평균 이제 그 소득세가 20%인데 이건 최대 55% 과세를 때려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똑같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만약에 50% 손해 봤는데 올해 이익 봤어. 그러면 작년에 손해를 올해까지 좀 이연해 달라는 손실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가 손해 보고 작년에 손해 본 거고 올해 번 건 다 내놔 하는 손실 이율 제도의 도입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한국도 이거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거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부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많은 투자가들은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버렸어요. 바이낸스 같은 세계 최대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규제가 많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그냥 거래를 해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교훈은 과도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과거의 시각으로 규제하면 망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보다 중요한 게 그걸 운영하는 시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능력 있고 개방적이고 추진력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제도만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 없다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금융산업은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지? 이런 걸 보는 거죠. 현재 금융산업. 처음에 이제 금융산업 기본적으로 독점적으로 시작됐고, 그러다가 이제 한 400년간 잘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인터넷 모바일 환경 때문에 핀테크 업체가 등장했어요. 그 회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전통적 금융시장에 하던 일을 조금씩 언번들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맥인 줄 알았더니만 키워보니까 이게 고래가 돼버렸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은행들이 눈치채고 이제 경쟁을 시작했는데 백전백패야. 못 이겨. 100개서 해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앱을 막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UI의 UX가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금융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해외 금융시장은 조금 더 달라지고요. 마찬가지예요. 은행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굉장히 이제 나는 엘리트다. 공부 많이 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방하면 금방 만들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역시 똑같아요. 참담한 실패. 그런데 얘네들은 정신을 빨리 차려가지고 야, 우리 스스로 내부적 혁신을 가지고 만들어? 그건 불가능해. 왜? 우리는 뱅크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바깥에서 핀테크 업체를 발굴하거나 조사하거나 기획해가지고 거기 투자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걔들한테 우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빌려줘. 아니면 지원해줘.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은행도 같이 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핀테크 업체를 일부러 인큐베이팅을 하고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그 돈장사로 유명한 금융기관이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은 지난 몇 년간의 영업이익을 보면 자기의 본업으로 번 돈보다 투자 이익이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진 은행들은 자기 본업보다 인큐베이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 핀테크 업체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걔들 못 막으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키우고 우리가 자본적 이익을 걷자 하는 식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만약에 한국 금융기관도 이런 걸 하고 싶었었는데 아까 김영희 교수님처럼 해보니까 계속 규제를 해. 뭐 투자만 하도 금융위가 딱 불러가지고 야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자본적 투자를 하거나 인큐베이팅을 하고 싶어도 한국의 금융기관은 제도적으로 아니면 금융 감독기관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금융산업은 어떻게 이제 태도가 바뀌었냐면 2010년부터 2019년 약 9년간은 사기다, 사기.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부터 뭐가 나오냐면 디파이가 나와가지고 금융은 라이센스가 없어 자동으로 돌아가네. 우리가 안 도와줘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베이스의 금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건 우리 없어도 새로운 금융이 만들어져. 내버려도 우리 다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NFT, 메타버스 나오니까 이제 야 이거
우리가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 망할 것 같아. 혹은 이거 우리가 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금융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현재 금융기관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금융시장은 혼자 우리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금융업과 핀테크,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끼리 모여가지고 투자 혹은 이종교배를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진하자는 것이 현재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종교배의 케이스가 있을 텐데 한번 보시죠. 케바 케이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게요. 툭 하면 털려. 왜 그러냐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한 90%는 사실은 제대로 된 지갑,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키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니까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 그래서 차라리 우리의 갖고 있는 자산 거래소의 기본적인 고객 애탁금으로 모아놓은 그거를 그냥 은행에 맡겨놓자. 그럼 우리는 좀 그런 해킹의 위험성이 없고, 두 번째는 고객한테 신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것을 지금 국내 금융사업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만 4개의 시중은행, 2개의 저축은행, 그리고 2개의 지방은행, 그리고 저축, 그 다음에 한두 개의 선발 증권사가 내부 팀 만들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를 하는데, 사실 디파이는 사실 금융기관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입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실명도 없어, KYC도 없고 AML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면 돼. 그러더니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국제법상 관할권의 문제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금융기관들이 뭐냐면 나라에서 우리가 좀 봐줄 테니까 제도 합법적 시장을 들어와라. 제도에 들어와 하면서 계속 스퀴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무도 규제할 수 없어요. 현재로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런 KYC를 하는 어떤 제3의 CA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걸 제공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은행이 기존의 디파이 프로젝트 팀에다가 그 참여자들의 KYC를 위해서 DID 베이스의 인증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아마 사업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업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실 디파이로 말하면 디파이가 들어오는 면에서 금융사업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은행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험이라고 봐요. 자, 보험 보편적으로 사업비가 50%에 가까워요. 고객으로부터 한 100억 정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뭐 모집인 비용, 그 다음에 운영 비용, 해서 50% 쓰고 한 50억 가지고 이제 보험을 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쓰고 있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디파이가 들어오면 50%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디파이가 들어오면 웬만한 보험회사는 그냥 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하냐? 보험 조사, 그 다음에 일부는 재보험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디파이로 만들어지는 보험과 기존 보험사가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협업. JP모건은 벌써 디센트럴랜드에다가 오닉스 라운지라는 것을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얼마 정도 보냐면 연 매출 1조 정도로 우리가 마켓을 하겠다, 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 신한, KB, IBK, 하나은행 전부 다 메타버스 안에다가 한다고 뭐 이거 안 하는 은행 없어요. 거의 광풍이에요, 광풍.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대면 영업점이라는 데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NFT를 통해서 거래도 하고 가상자산도 하고 뭐 가상 세계 다 하니까 은행들로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할 수 있다. 굉장히 그런 꿈에 부풀어서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금융사업자하고 이제 NFT 발행 플랫폼과 협업인데
NFT 기반으로 만든 금융 상품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미술 작품을 소유권을 갖다가 조각 투자하고 그 조각 투자된 소유권을 NFT로 발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걸 또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해줘.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짜리 그림을 한 100명이 나눠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NFT 발행한 다음에 그 NFT 하나는 얼마야? 그럼 뭐 10,000달러짜리잖아요. 그 10,000달러짜리 보관하고 내가 대출해 주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 시작됐어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투자 연계 대출이라는 P2P 대출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올리긴 수취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발행을 해요. P2P 투자자한테 당신한테 올림권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걸 주는데, 그걸 NFT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FT 발행하는 그런 협업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종 교배를 해야 되는데 뭐 왜 해야지 하는 건데, 이종 교배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해요. 지금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냥 기껏 해봐야 뭐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뭐 몇 가지 법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뭐 같이 비즈니스 하고 싶어도 이건 대책이 없네. 저놈의 뭔지를 정의가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금융기관한테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권법을 빨리 만들어줘라 떠드는데 이거 사실은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업이다 라고만 해줘도 어떤 일이 다 해결되냐면 KYC, AML에 책임져야 될 당사자가 금융업이니까 그냥 거래소가 지면 돼. 은행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야. 만약 사고 나면 거래소 망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은행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업권법이 정의가 안 되니까 진도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업권법을 빨리 정의해서 어차피 이거 금융인데 유사금융층이나 신금융이든 하여튼 결정을 해가지고 금융이라고 정의를 해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의 기본적인 규제에 대한 법령은 현재 금융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주장 1. 금융위로 계속 하자. 2. 새로운 독립된 부서가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제도 아래서 그냥 해결해보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코인은 세 가지예요, 사실은. 뭐, 포인트 같은 리워드 토큰이 있고, 유틸리티 토큰이 있고, 증권형 토큰이 있는데, 이거 그냥 위에 두 개는 전자금융거래법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법 만들 것도 없이 시행령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고, 증권형 토큰은 더 많은 토론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도기 규제는 우리가 영미법 체계, 좀 페이지 넘겨주시죠. 과도기는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만드는 이제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기본법 만들기 전에 일단 있는 법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새로운 법령은 사실 만들어져도 앞으로 1년 후에 거예요. 그럼 그거 적용 가능하고 그냥 가을이야. 앞으로 18개월 동안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에다가 가상자산 사업자 일부분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업권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